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어티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식입니다. 예, 요즘 날씨가 진짜 하늘이 어쩜 저렇게 이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이제 광화문에 저희 그 방송하고 있는 방송국이 위치하고 있어서 특히나 이 뒤에 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으면 네. 와, 이런 거를 명품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예. 동네가 왜 좋은지 알 것 그쵸? 같은 느낌, 왜 왕이 저기에 털을 갖고 이렇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과학 칼럼니스트,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풍수지리가 좀 네. 있는 것 같다. 배산임수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을 하늘 정말 맑고 구름 없는 이 느낌도 참 좋았고, 어제 저는 노을을 봤어요. 아, 그 노을이 네. 요즘 너무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요맘때 되면 요 주변을 좀 걷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통인시장이 있어가지고 네. 뭘 좀 먹으러 갔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예, 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을에 독서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주로 이제 먹으러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은 맞는 것 같습니다. 먹거리들 많이 먹으면서 우리도 사람도 좀 살찌는 그런 네. 풍요로운 계절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최근에요, 네. 여러 가지 물가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휴게소 음식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가져가는 그 금액을 좀 깎아줘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을을 좀 즐기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너무 얇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참 우울하게 하는 계절이기도 하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제 얘기를 좀 준비했거든요. 네.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인데 네. 오늘 그 이야기를 뉴스는 경제다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22일 목요일 투데이 잡스 3.0이죠.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요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알잘딱깔센에 딱 맞는 그런 분이 오셨습니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우리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는 이데일리의 바로 이광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람 인연이라는 게 무서워요. 네. 지난번에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고 뒤돌아가시더니 네, 며칠 안 돼서 소환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바쁜 김성훈 기자 대신해서 또 이렇게 오니까 이제 약간 여기에 자리로 약간 남는 것 같은데. 한 자리가. 예, 네네. 여기 의자 그냥 놔두시면 네. 제가 왔다 가도 되지 않을까? 약간 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를 그렇게 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아, 어쩐 지금 딱 가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구도도 그렇게 딱 돼 있긴 한데 네. 사실 저희는 김성훈 기자님과 같이 함께 아. 좀 이렇게 격투기를 해서 누가 이기는지를 보고 네네. 이기는 분을 이제 앉히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좀 진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렇죠. 제가 체급에서 일단 네. 예, 밀립니다. 네, 사내에서 해결하고 오셔요. 네, 제 서대문에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로 그때도 느꼈었는데 어떤 이슈를 전달해주는 그 이야기, 네. 어떤 톤이 이제 되게 정제된 느낌도 있고 좀 밝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기자님은 좀 밝은 느낌으로 또 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김성훈 기자 지금 자리를 비운 걸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저 없을 때도 이랬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모르죠? 그때는 다시 저희는 돌려봐요. 울면서 진행했습니다. 어허, 근데 여기 자. 뭐 원래 다른 분이 있었나 보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이광수 이 기자님. 변함없는 진리예요. 자리를 비우면 그러니까요. 안 됩니다. 예. 절대 안 끝까지. 됩니다. 네. 예. 휴대폰이라도 올려놓고 가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빅데이터는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3개 보여주세요. 예. 오늘은 5글자네요. 네, 그러네요. 네. 첫 번째는 부분 동원령 심상치 않은 내용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부분 동원령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쵸? 이렇게. 예. 이게 사실 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좀 처음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오, 네. 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사실 뭐 글로벌 지금 정치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21일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군 동원령을 적격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러시아 보호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인 말이 이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그리고 영토적인 통합성 보호를 위해서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게 이제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이었는데 여기서 지지를 하고 해당 대통령령에 서명도 했다.
그래서 동원 조치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부분 동원령이라고 하면 모든 남자들이 다 차출되는 건 아니고 네. 군에 갔다 온 사람들? 맞습니다. 이제 흔히 응. 우리에게 친숙한 네. 예비군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고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0만 명. 네. 그래서 예비역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소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군에 근무를 했고 또 특정 전공을 또 고려를 해서 이에 상응하는 경험을 가진 자들이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네.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수작전이라는 명명을 했었잖아요. 네. 마치 이제 전쟁이 아닌 것처럼 아닌 하나의 네. 작전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외신이 여러 가지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우리는 동원령을 할 생각이 없다. 절대 하지 않겠다. 우리 뭐 소중한 그러니까 국민의 피를 흘리지 않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부분 동원령을 시작했다는 건 좀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동원령이 나오기 전에는 전쟁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맞아요.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다시 영토를 많이 다시 이제 확보를 하면서 네. 푸틴이 이제 지고 있구나 뭐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푸틴의 카드 중에 하나가 이런 군 동원령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의 이제 전쟁으로 좀 이렇게 나는 건 아니냐, 전쟁으로 본격화된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그 걱정이 되는 게 뭐 단순히 이제 전쟁이라는 단어보다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좀 어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핵무기를 한다고 하면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문제가 그 인류의 되는 문제가 것이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푸틴 대통령은 뭐 나토가 사실 핵무기를 위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을 좀 정당화하는 그런 발언도 좀 덧붙였습니다. 제가 네. 그 기사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하면서 네. 서방이 우리를 핵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뭐 자기권을 말하자면 발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 기억에는 제가 기사를 못 봤나 서방이 핵 위협을 한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사실 없죠. 그렇죠. 한 적 없는데 이제 서방끼리 이제 같이 항상 이를 만나면서 이제 대러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트집을 잡으면서 이제 자기의 정당성을 좀 확보하려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싸움이 났는데 나는 때린 적이 없어요. 우리 둘이 옥신각신했어.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너 여기 왜 때렸어? 아우 나 아파 죽겠네. 나 무슨 소리야? 난 손 때린 적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푸틴이 한다는 거는 러시아 내부의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서방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나 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한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푸틴의 명분이기 때문에 네. 일부 지금 점령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을 이제 뭐 투표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80% 이상이 러시아의 합병을 원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도 나왔고 이제 그래서 이전에 이제 크림반도를 합병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합병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러시아 내부에서도 군대 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던데요. 지금 막 탈출한다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기사들이 실리고 비행기표가 비자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국가들의 비행기표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예.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지금 탈출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도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팔 빼는 방법을 좀 공유한다고 해요. 예?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탈구시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팔을 빼는 방법을 공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단순히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소문이 나잖아요. 이 가게 되면 단순히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자기 생명에 대한 위협을 맞습니다. 느끼니까 팔 하나를 빼는 게 차라리 낫겠다 생각까지 하는 거죠. 휴유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와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에 파병됐던 군인들이 자기 전쟁하러 오는지도 몰랐다. 네, 네. 이런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얼마 전에 맥도날드가 오픈해가지고 배달하려고 사람들이 그 빅맥 가방 메고 서 있는 그게 보도가 돼서 이거 정리가 좀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푸틴은 물러설 것 같지 않은 네.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굉장히 궁금해졌었거든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뭐
푸틴이 못 물러난 이유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고 네.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죠. 마찬가지겠죠. 사실 이제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을 뭐 짐작하고 있는 일이다. 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게 모른 척하는 것 자체가 뭐 러시아의 그걸 용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틴 내린 동원령 자체가 그 러시아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좀 방증하는 거 아니냐, 좀 우크라이나 측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푸틴이 정당하지 않은 전쟁과 악화하고 있는 그런 경제 상황, 러시아가 지금 사실 뭐 유럽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공급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다른 데다 팔고 있는데 네. 그 가격 협상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극을 하면서 그런 책임을 좀 서방에 전가하려는 것이다라고 지금 우크라이나 측은 지금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러시아와 전혀 관계가 없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네. 완벽하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선은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선과 네. 악의 문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 문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또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너무 감정적으로 가지 않고 네. 아마 내부에서 좀 그런 좀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 당연히 러시아 수뇌부와 우크라이나 수뇌부에서도 어떤 타이밍에 전쟁을 끝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고 항복하고 이런 건 일어나지 않을 아마 거고.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러시아가 뭐 패배한 전쟁으로 기억되도록 허용할 것인가, 핵이 있는 국가가 그리고 이 정도로 본인들이 세계 2위의 강대국이라고 했던 나라가 그게 또 어렵다고 한다면 또 전문가들 말로는 적절한 시기에 명분을 서로 세워줄 수 있는 협상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고 네. 지금 자포리자 원전 말고도 우크라이나에 원전이 있는데 원전이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쟁 상황에서도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상황에서 원전을 폭격하지 않는 것으로 네, 적어도. 네, 적어도 그런 합의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성적 판단이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약자들이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온 세계가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네. 나중에라도 이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질 수 있게 민간인 학살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 나타날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픈데 같이 계속 집중하고 이 부분에서 조명하는 것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거는. 그렇죠. 네. 이게 뭐 국제사회 이론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정치적 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국가적 이해관계에 예. 있는 게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네. 어린 나이에 한 10년에서 5년 정도 전쯤 무슨 상상을 했었냐면 전쟁에 관한 좀 이제 전쟁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 너무 끔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면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정치적이란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상상하기로는 미래에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기술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서 로봇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치 장기를 두듯이 예. 로봇끼리의 전쟁을 시키고 거기서 진 쪽은 깔끔하게 포기하는 걸로 로봇끼리 싸웠는데 B국의 로봇이 졌다. 로봇 그 군인들이 졌다라고 네. 하면은 진짜 인력을 투입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진 거다라고 서로 합의하도록 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키워드의 두 번째가 네. 인간형 로봇이요. 제가 생각했던 게 딱 여기 연결이 되거든요. 인간형 로봇들이 싸우면 좀 이게 그래도 평화로운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명 자체는 이제 저 안전하니까요.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요. 근데 예. 지금 네. 이 기사가 그 기사는 아니죠? 네, 그 기사는 아니지만 네. 정말 먼 미래, 정말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그렇게까지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오,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제일 처음에 주가 생각했어요. 주가. 아, 역시 테슬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테슬라는 사실 그 서학개미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 투자자들이 지금 여기 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테슬라가 이제 뭐 새로운 전기차를 내놓는다 이게 아니라 인간형 범용 로봇을 곧 선보인다라고 갑자기 밝혔습니다. 오. 그 인간형 로봇이 얼마나 많은 기술적 진보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 뭐 굉장히 시장에서는 의문감도 있고 아니면 기대감도 있는데요. 네. 오는 30일, 그러니까 이번 달 30일에 AI 데이 행사를 테슬라가 여는데 여기에 네. 이제 두 다리로 걷는 인간형 범용 로봇 이름도 잘 지었어요. 옵티머스 프로젝트를 옵티머스. 옵티머스? 옵티머스. 예. 네.
그래서 제가 역시 주가 잘 띄운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테슬라가 이제 공장이나 가정, 집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범용 로봇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어떤 수준으로 이제 로봇이 나올 것인지 지금 뭐 시장 그리고 모두의 네. 기대가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요, 일론 머스크 때문에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도 또 한마디 해가지고 또 뭐 이런 생각이 좀. 주가 입장에서. 네, 그런데 주가 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과거의 남자들의 가슴을 좀 뛰게 하는 뭔가를 계속 건드리긴 해요. 이름도 옵티머스를 했고 그렇죠. 그렇다면 등급에서 프라임 등급이 있을 수 있겠네. 옵티머스 프라임이네.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적어도 관심은 가요. 와, 맞습니다. 이거 뭘까? 어떤 걸 만들까? 그러면서 네. 또 예전에 제가 하기 싫은 그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로봇, 그러니까 버틀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다 해주는, 예. 그렇죠. 설거지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근데 그런 로봇을 말하자면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또 왠지 기대가 되고 좀 비싸더라도 하나 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우주 간다고 할 때도 다들 가능성 없다 그랬잖아요. 네. 약간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가 이런 말을 많았는데 네. 우주 가고 지금 보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아직 멀었다 하고 네. 했었는데 지금 사실 테슬라 정말 많이 서울 시내도 지금 돌아다니고 이동하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또 일론 머스크는 해낼 수 있다 좀 네. 이런 기대감도 동시에 나오고 있고 뭐.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이걸로 부업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기대감, 워낙 요즘 증시가 안 좋아서 네. 그런 기대감도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그 네. 검색어에 테슬라는 왜가 검색창에 자동 완성이 된다면서요. 어.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는 기업 가치나 현재의 매출로 봤을 때 저 주가가 말이 돼? 테슬라는 왜? 이게 이제 검색어 창의 완성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신 게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도 사실은 뭐가 완성됐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드로이드 로봇 같은 정말 인간에 유사한 로봇이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현재. 그럼요. 도필 씨 사실은 솔직히 말해봐봐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니지만 그 인공지능의 어떤 미래를 볼 때 사실 인공의식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의 이야기도 있고요. 사실 이런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게 될 것 같아요. 인간형 로봇을 얘기할 때는 꼭 우리가 의식이 있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의식이 있으면 더 소름 끼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못해도 되니까 범용 인공지능은 나왔으면 좋겠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로봇을 만들 때 로봇 팔들이 만들잖아요. 그럼 그것만 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기도 하고 가르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혹시 로봇이 만들어주는 커피 같은 거 내려주는 커피 본 적 먹어봤어요. 있으시죠? 네. 로봇 팔이 딱 그 위치로 움직이는데 그 가르치는 게 가능해요. 어느 각도로 어느 정도 힘으로 어떻게 해라가 다 가르치는 게 가능한데 문제는 범용으로 이 로봇이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제가 설거지하는 걸 얘가 뚝 이렇게 보고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스스로 깨우치고 그러면서 빨래를 널기도 하고 탕탕 털어서 널기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물걸레질도 하고 물걸레 로봇 따로 있고 빨래 로봇 따로 있고 설거지 로봇 다 따로 있지만 하나가 다 할 수 있는 그 범용 인공지능은 사실상 지금 불가능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한동안 어려울 거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실 씨의 이제 자기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네. 옵티머스 프라임을 갖고 싶지만 네. 지금 현재 기술상으로 어렵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한다 그러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요게 이제 테슬라는 웬 거예요.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한다고 하면 실제 범용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용은 아니고 이거저거를 할 수 있는데 돈을 조금 더 내서 버전 2로 이제 레벨업을 시켜주면 요 기능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요 기능을 넣어주고 사실 범용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의 로봇이 여러 개를 청소를 전부 다 하면서 빨래도 할 수 있고 한 몇 가지 정도는 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사실 인간형이라고 했지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뭐 버틀러입니다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네. 하지만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는 굳이 그렇게 디테일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조금 비관적으로 보기는 합니다. 저는. 네, 이제 여기 현재 상황이니까 네.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감안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컴퓨터가 휴대전화 안에 들어가는 게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다 한 대씩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2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수요에 대한 예측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은요. 인간 퇴비장. 저게 무서운 얘기예요? 아니 사실 우리 퇴비를 할 때 인간의 분뇨를 이렇게 퇴비로 사용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뭘 그건 말하는 아닌 것 건가요? 같아요. 네, 이거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 정착된 지 오래된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네. 일부 주에 한해서는 네. 이번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이제 사람의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장례 방식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제 이번 현지 시간으로 20일에 허용을 한 건데 인간 퇴비와 매장을 2027년부터는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고인의 시신을 풀이랑 나무 그리고 미생물 등을 활용을 해서 한 달, 아니면 길게는 45일 정도 이제 자연적으로 분해하고 네. 그걸 퇴비용 흙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럼 흔적도 없어지는 거죠? 사실 네. 인간도 유기물이다 보니까 이제 의식이 없는 인간은 그냥 말하자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이걸 많이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동물을 넣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삼겹살을 집어 넣습니다. 근데 한 24시간 좀 길게는 한 48시간 정도 지나면 그냥 흙만 있고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섭리인 겁니다. 우리의 장례 절차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나무관에 집어 넣어서 이제 과거에 이제 많이 묻었죠. 요즘 화장을 좀 많이 하지만 당연히 그게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말하자면 자연 안에 처리하는 걸로 하는 건데 인공적으로 30에서 45일 정도 적절한 환경을 갖춰주게 되면 거의 흙으로 분해가 돼요? 분해가 가능한 그렇죠. 거죠. 예전에 그 시신 발견된 적 있었잖아요. 세모 그 유병원 네. 세월호. 시신, 예. 세월호. 네네. 그러니까 그때 시신이 이냐 아니냐 뭐 너무 빨리 부패했으니까. 부패했으니까 그쵸? 뭐 네. 그런 얘기 있었는데 어쨌든 자연적으로 시신이 부패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건 퇴비를 쓴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고인이랑 유족에게 이제 친환경적인 선택을 주는 거고, 그거는 퇴비를 쓸 수도 있고, 뭐 보관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유족들에게 선택에 맡겨져 있는. 수목장처럼 네. 비슷한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퇴비로 써갖고 무슨 뭐 채소를 기르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걸 이용해서 기념 식수를 하고 이 나무가 나중에 그 양분을 다시 흡수하는 게 되겠죠. 그럼 네. 나무가 자라나는 걸 보면서 이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그 왕자의 돌아가신 분이 된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그 부분에 좀 벅차오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념 식수를 하는데 정말로 나의 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자연 안으로 돌아가서 순환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써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례 절차는 문화마다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도 과거에는 당연히 묻어야지 그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었던 때가 네.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화장을 하고 그다음에 뼈를 좀 뿌리는 의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 수목장은 것처럼. 뿌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화장을 해가지고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건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잘 이해가 안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화장이요.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을 공기 중으로 훅 뿌리는 겁니다. 사실 차이가 없죠. 공기 중으로 훅 뿌리고 나면 나중에 다시 식물들이 광합성하는 과정에서 혹은 비에 따라서 떨어지면서 어쨌든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하고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연의 일부가 될 거라면 이런 식으로 제도 절차를 좀 마련을 하고 이것이 환경적이기도 하고 나중에 그 자연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아가지고 어떤 그 식물을 키운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면 저는 생각해 볼 만한 여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죽고 난 뒤에 이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죽을 때 얌전히 죽어야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많이 아플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런데 뭐 제가 죽고 나면 그 이유는 우리 식구들이 알아서 그쵸, 하겠지라고 뭐 장례 생각했어요. 절차까지는 생각 잘 생각 안 안 하잖아요. 해봤는데 어디 뭐 달걀을 깨고 나가듯이 이제 개념을 좀 깨고 나가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 걸 제가 지켜볼 때도 뜨겁겠다.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서 우리 할머니 너무 뜨겁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무언가 좀 깨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일 그쵸. 텐데 바뀔지 안 바뀔지는 뭐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부분일 그렇죠. 것 같고요. 예. 네. 맞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뭐 그런 장례 절차, 땅속에 네. 묻는 거 그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어차피 그것도 자연으로 가는 거고 맞습니다. 네. 이것도 자연으로 가는 그쵸. 거지만 네네. 이게 뭔가 여기 아직까지는 뭔가 확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감이 약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죠. 땅 속에 있으면 오히려 이런 부패 절차가 잘 진행이 안 됩니다. 당연히 산소도 공기 없으니까 없어서. 그렇죠. 산소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혐기성 세균들이 더 번식을 하게 되는 거고 네. 결국엔 세균이 분해하는 건 맞는데 벌레보다도 심지어 세균이 분해하는 건 맞는데 이런 호기성 세균으로 인해서 빠르게 좀 시키는 것이 좀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보면서 살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뭐 하늘을 훨훨 나는 새가 되어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죽은 다음에 나무가 되어라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잖아요.
전 진짜로 지금 딱 이 기사를 보면서 나도 나무가 되고 싶다. 나중에 사망한 다음에 나의 몸을 이용해서 나무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불편하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괜찮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얘기를 못해서 나무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지저귀는 새로 하시죠. 구관조 정도. 예, 네. 새로. 예, 새가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좋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네. 알고 있다. 지금까지 2대1 이광수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네모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요절복통 될까요? 뉴스는 경제다. 맞습니다. 경제로 요절복통 쉽지 않은데? 네, 예, 맞습니다. 뉴스는 경제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연구소 이름처럼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인데 자산관리가 이렇게 행복하면 좋겠는데 행복할 자산이 없네요. 네, 우리 김현우 소장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요즘에 그 경제 기사를 볼 때마다 내년 봄까지만 견뎌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내년 초쯤 지남쯤 괜찮아질 거라 그래가지고 네. 예, 이게 막 10년씩 20년씩 간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소장님이 지금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원래는 달을 봐야 되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 하면서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저희한테 뭐가 기록에 남느냐? 아니야, 우리 소장님이 내년까지만 기다리면 된다고 그랬어. 그것만 남았습니다. 행복하네요. 예. 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제가 그런 건 아니고 미국의 투자자들이나 여러 기관들이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제는 일주일 전, 한 달 전의 얘기도 막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가 가장 정답일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진짜 6월에 연준에서 했던 얘기와 7월에 했던 얘기, 지금 와서 석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진짜 겨울이 지나고 나면 내년 2023년 해가 바뀌고 나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을지는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한 치 앞도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있어요. 이제 음모를 좋아하는 음모론자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연준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막 정말 한 달마다 아니라 일주일마다 하루마다 변화하고 있는 상황들이요. 예. 네. 사실 빅브라더는 다 알고 있고 그렇죠. 거기서 좌지우지하고 있고 쭉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믿는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이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확인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결국은 똑같거든요. 알 수 없다. 어차피 알 수 없다. 어차피 알 수 없다. 그렇다면 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사실 뭐 금융시장이라는 게 변동성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지금은 뭐 매일매일 다르고 뭐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르고 거기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미래를 예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냥 대응이라기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그래도 저희 같이 뉴스는 경제달 들으면서 경제 기사들을 좀 읽는 방법을 조금씩 깨우치고 있고 속보를 보고 무슨 의미인지 알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대단한데요? 아유, 그렇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는지 살짝 바꿀까요?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네. 거였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속보를 계속 보면서 네. 이게 이 얘기구나라는 걸 적어도 조금씩 알기 시작했거든요. 당연히 전 세계가 주목했었던 예.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죠. 오늘 뉴스는 경제다에서 기준금리 이야기를 사실 지금까지도 꽤 많이 했지만 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역대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그렇죠. 과거에 한 3번 정도 올랐을 때와 지금과 또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까 네. 어떤 소장님이 또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소장님께서도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예상했고 그죠? 다 누구든. 예상을 했죠. 네. 이번에도 여전히 자이언트 스텝 0.75%가 올랐습니다. 네, 네, 네. 그래도 어떻게 예상 당연히 하셨죠? 뭐 시장에서도 그랬고 0.75냐 1이냐 그게 문제죠. 그게 사실은 뭐 관건이었는데 그래도 0.75%포인트를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들이 조금 더 무게를 뒀었죠. 그 예상대로 0.75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사실은 크게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는 없었는데 네.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죠.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를
내릴 생각은 전혀 없다. 기대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쭉 들어보면 지난번 금리 인상 때도 그렇고 지금 금리 인상 때도 그렇고 물가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의지지만 그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 뒤편에는 정말 사람들의 일말의 희망조차도 다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냐면 그래 이 정도 고통은 우리가 침체는 감내할 거야.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성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침체가 오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다시 좀 조정하지 않겠어? 그러면 결국은 주가는 상승을 할 거야 라는 기대감에 사람들이 투자 심리는 아직 꺼지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미국 시장이 뭐 조금씩 오르고 뭐 이런 네.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싫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주식으로 뭐든 돈을 벌면 그 돈을 쓸 거잖아요. 네.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이런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꺾어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 자체를 꺾어버려서 사람들의 호주머니가 조금 팍팍하게 만들면 그러면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이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까지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진짜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기대도 하지 마. 기대도 하지 마. 네. 기대도 하지 마. 진짜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고통은 늘 수반돼.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고통스러운 거 알아. 하지만 그거 어쩔 수 없어. 네. 아프면 주사 맞아야 되는데 야 주사를 어떻게 안 아프게 놓니? 네. 근데 심지어 주사를 한 방만 맞는 게 아니라 양쪽 엉덩이에 한 방씩 맞고 팔에도 맞을 수 있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나으려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좀 뭐랄까 그 물가를 움직이는 큰 손이 있다면 네. 그쪽에게 그러니까 하나의 집단은 물론 아니겠지만 네. 그만 적당히 해라. 우린 멈출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 네. 소비 그 물가 지수 좀 그만 오르게 해. 물가 좀 그만 올려라고 하는 약간 그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물가 오르는 걸 막겠다, 인플레이션을 막겠다. 그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막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연준에서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내년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했던 말들조차도 이제 안 되겠구나. 내년 말까지는 또 힘들겠구나라는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는 거 보면 연준의 바람이 통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치가 좀 떨어져야 되는 건데 네.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 나왔잖아요. 네, 지난달에 그렇게 예, 나왔죠. 그게 이제 예상치보다 웃돌았지만 그렇다고 많이 올라간 건 아니다. 그렇죠.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예상치만큼 안 떨어졌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충격이 발생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8.3까지밖에 안 떨어졌다고 이거 안 잡히는 거 아니야? 연준에서 그 난리를 쳤는데 이러면서 이제 불안불안한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그럼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냐? 원자재 가격이 지금 연초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네. 빠졌으니까. 사실은 제자리로 왔어요. 네. 침체 우려 때문에 경기가 침체하면 당연히 뭐 이제 공장도 덜 돌고 뭐 인프라도 덜 건설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가격들이 다 빠져서 거의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요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걱정을 한 건데 왜 그러면 그만큼밖에 안 떨어졌냐 미국의 물가 지수를 봤더니 주요한 요인이 임대료, 주거비하고 네. 그렇죠. 의료비였습니다. 근데 이 임대료 같은 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지금 네. 미국 시장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 과거에는 이 도심 지역하고 교외 지역하고 이 월세 차이가 컸어요. 네. 근데 이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어? 이게 팬데믹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사람들이 굳이 도심 지역에 안 살아도 되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굳이 출근을 안 해도 되네? 그러다 보니까 외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월세 임대료가 쭉쭉쭉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그럼 빚을 내서 집을 사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월세 싼 곳으로 이사를 가느냐 두 가지 선택을 세입자는 할 수가 있는데 네. 빚을 내서 집을 사기에는 지금은 우리나라의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값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죠.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네. 금리도 너무 많이 올랐다. 집 사는 데는 부담이 되는데 그렇다면 좀 싼 데로 이사 가자. 우리는 그런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서울 한복판에 사는데 월세를 올려달라 그러면 변두리로 쭉쭉쭉 밀려나고 출퇴근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30분 갈 거 1시간 반이더라도 어쩔 수 없으면 월세를 낮춰서 네. 이사를 가는데 그들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재계약하는 비용이 월세 오르는 것과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네, 이사 비용 생각하면 사실 비슷한 그겁니다. 경우가 많아요. 그겁니다. 네. 이사 비용, 재계약 비용을 생각하면 야 그냥 뭘 또 번거롭게 짐 그냥 싸고 사러. 또 사러 월세 조금 올려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뭐 죽을 때까지 올라가겠어 월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집주인이 올리는 월세만큼 다 그걸 부담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네. 문제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오르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월세 임대료가 오른 게 바로 물가지수에 그 당월에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6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간의 시차가 있거든요. 근데 즉 지금 이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되는 월 임대료 상승은 짧게는 반년 전, 네. 길게는 9개월 전에 오른 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오. 네. 그런데 그 기간을 보면 사실은 쭉 더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게 반영이 되면 다음 달 물가지수 발표, 그 다음 달 물가지수 발표에 얘가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지표상으로는 야 물가 잡는다고 저렇게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고 있는데 안 떨어져? 라는 게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이게 또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근데 말씀대로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월세 네. 어떤 이런 주거비를 제외하면 오히려 침체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준금리를 더 올렸으니까 그럼 네. 침체를 넘어서 지금 이 주거비가 올라가는 걸 상쇄할 정도로 더 침체를 만들어야지만 잡히는 거잖아요. 그게 또 바람직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희망들을 불과 한 서너 달 전에는 네. 줬었어요. 야 물가 잡혀가고 있어. 물가도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뭐 요것 때문에 그래.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왔을 뿐이지 요것만 잡히면 물가 떨어질 거야라는 희망적인 걸 연준에서 이 메시지를 줬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 그래 지금 물가가 예를 들어서 9인데 8.9가 나온 거 0.1%포인트밖에 안 떨어진 거는 원래는 이런 것들이 네. 좀 자리를 잡으면 즉 지금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는데 요 요인만 제거하면 떨어지고 있네라고 해석할 수 있어 라고 희망 회로를 돌렸는데 지금은 그때의 스탠스로 봤을 때는 야 임대료 때문에 그래 이거 빼면은 그쵸.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석했을 걸 네. 아이 택도 없어. 임대료라도 물가가 오르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면 이건 물가 오른 거야. 우리는 이거 꺾어버릴 거야. 라고 연준이 굉장히 강하게 매파적으로 나오겠다는 거죠. 이게 분위기가 달라져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두세 달 전의 전망 혹은 연준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 뉘앙스가 두세 달 지났는데 사람이 다들 바뀐 것처럼 잃어버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혼동이 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연준의 움직임이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은행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가의 은행들도 맞습니다. 거의 1%는 그냥 기준금리를 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0.5%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0.25%가 돼 있는 뭐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1% 올리느냐 0.75% 올리느냐가 그 과연 중요한 문제인가?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근데 네. 만약에 미국이 계속 이렇게 되면 지금 오늘 장중에 1,400원 넘었다고 하잖아요. 넘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킹 달러라고 하대요. 네. 예. 예. 아 정말 킹 맞는. 킹달러인데 이 킹달러 달러 강세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강달러 때문에 미국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들어질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 올리는 뭐 금리를 올리는 게 결국은 그 돈의 가격을 올리는 거니까 네. 미국 돈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다 힘들어질 수 있는데 최근에 지난주였나요? 한국은행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미국이 침체에 빠지는 것과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또 침체에 빠지는 네. 것 이거는 우리한테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뭐냐면 미국이 침체에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성장이 둔화됩니다. 네. 당연히 뭐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네. 미국이 침체에 빠져서 수요가 줄게 되면 우리는 팔 게 없어가지고 성장은 둔화되겠으나 수요가 감소되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긍정적이다. 네. 라고 볼 수 있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유럽이 침체에 빠지게 되면 유럽도 지금 강달러 때문에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이 달러를 올려놓으니까 유럽이 자기네들도 힘든데 안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리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유럽도 침체로 확 빠지게 될 텐데 이렇게 침체로 빠지면 우리는 당연히 또 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네. 똑같은 이유로요. 근데 문제는 유럽에서 우리가 사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사오는 것들이 있는데 유럽이 침체에 들어가면 안 만들잖아요. 예. 야 이거 만들어서 뭐하냐 경기가 침체인데 안 팔릴 텐데 예. 비싸져요. 오히려. 그렇죠. 그거는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우리한테는 작동할 수 있어서 미국의 침체는 그래 성장은 둔하지만 물가 오늘도 잡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유럽의 침체는
이게 성장도 둔화되고 물가도 오를 수 있는 이렇게 돼서 야 여기서 좋은 게 여기서 나빠지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이제 발표도 됐어요. 아니 예. 유럽이 침체에 빠져서 안 네. 팔리면 오히려 가격을 우리가 떨이로 좀 이렇게 땡처리로 싸게. 네, 싸게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그 제조국 입장에서는 그쵸. 제조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준대라고 하면 당연히 그쪽에 더 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거야.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안 사가는데 예를 들면 인도가 사간대. 네. 그럼 신나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세계 시장이 우리나라만 사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유럽 전체 시장, 세계적인 시장이 다 침체로 나가면 안 만들고 우리가 시장이 많은 게 크지 많죠. 않잖아요. 예. 네,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가 중국처럼 크면 그쵸. 우리나라라고 하는 시장을 보고 유럽에서 약간 저가로 판매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이 안 사는 거 니네라도 사 할 그쵸. 텐데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중국도 사실 진짜 어렵거든요. 네. 중국도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침체면 공장을 안 돌리는 게 차라리 이득이죠. 어. 뭐 많이 만들어가지고 재고만 쌓이고 이걸 싸게 파느니 야 적당히 그렇죠. 만들어서 적당한 가격에 팔자. 그러면 이 물가도 안 잡히고 성장은 둔화되고 전체적으로 힘들어지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다 힘든 상황이에요. 선진국도 힘들고 신흥국도 힘들고 그나마 여력이 있었던 미국이 버티는 거고 나머진 진짜 그렇죠. 힘들죠. 아니 거긴 또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대응 수단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달러 빼고는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달러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으면 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환율을 방어하든지 뭐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수출이 지금 이렇게 주저앉으면 우리가 달러를 어디 벌어올 데가 없어요. 무역 수지 적자 이런 문제도 큰일 나고 경상 수지가 좀 뒷받침이 되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놀러 와가지고 뭐 나도 달러를 좀 쓰고. 줬다 달러를 주고 가고 이러면은 네. 그나마 버티는데 이것도 사실 아직까지는 어려운 어렵잖아요. 상태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광화문에 가끔 이제 외국인 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해요. 와줘서 감사해요. 아, 저는 어디서 왔나? 알고 보니까 한국인이시고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걱정스러운 게 그러다 보니까 외환보유고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맞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과거에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엄청나게 줄었네 큰일 났네 더 사실은 침소봉대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외환보유고가 줄고 있다라는 거는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하기가 좀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라는 건 나라가 갖고 있는 비상금입니다. 우리나라 뭐 금융기관이나 어디선가에서 외국에서 달러로 돈을 빌려오려고 할 때 야 니네 나라 신용도 안 좋은데 안 빌려줘? 그럴 때 비상금, 아빠 주머니에서 나오는 생활비, 뭐 아들의 용돈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어떤 달러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면 그런 비상금으로 쓰여져야 될 돈인데 이 외환보유고가 계속 줄고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신흥국들이 다 줄고 있어요. 한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줄고 있어서 이것들도 달러 강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주요 원인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기 침체의 신호 중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뭐 이 얘기 나오던데 이거는 제가 한 100번쯤 읽었어요. 뭔 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게 왜 그 침체의 경기 신호냐. 침체의 신호냐. 왜냐하면 요즘 닥터 둠들이 많더라고요. 루비리 교수가 또 막 침체 온다고 막 그래가지고 또 주가가 폭락했다 뭐 이런 기사가 와서 네. 그래서 그때 김영익 교수님이 그랬거든요. 나는 닥터 둠이 아니라 숫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왜냐하면 경제의 상황에서 제일 먼저 무서움을 타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뭔가 지표를 보려면 금리, 네. 내 감정이 섞이지 않은. 그렇죠. 네. 근데 그 금리라는 것도 시장 금리니까 투자자들의 감정이 섞여 있고 녹여 있는 거예요. 네. 나의 심정은 하늘을 날 것 같아. 그런데 모든 투자자들이 공포감에 휩싸였으면 그 시장은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와 심리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채권 금리에 굉장히 예. 다 녹아 들어가지는 오. 그게 결국은 시장의 심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원래 단기 금리랑 장기 금리랑 금리가 달라요? 다릅니다. 이게 장단기 금리, 자 장기 금리, 단기 금리 할 때 이게 뭐가 장이고 뭐가 단기야? 무슨 금리를 얘기하는 네. 거야? 채권의 금리를 얘기합니다. 장기 채권의 금리와 단기 채권의 금리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용도가 똑같은 김현우가 돈을 빌려요. 네. 3일만 돈 빌려줘. 뭐 네. 4천만 땡겨드려요? 4천만 3일만 빌려줘라고 네. 하는 건 요런 상황과 3년만 빌려줘. 3년. 3년 동안 빌려줘라고 하는 네. 3년 후에 갚을게. 그리고 10년 후에 갚을게라고 했을 때 네. 3일 후에는 설마 뭔 일 생기겠냐 김현우가? 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도 좀 걱정이 덜 돼요. 네. 이럴 때는 금리를 그렇게 크게 높게 주진 않아도 됩니다. 네. 아 그래요? 좀 싸게 빌려줄 수 있잖아요. 반대로 왠지 짧게 빌릴 때 좀 비쌀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왜 사채업자 이런 심리를 그치 자꾸- 그런 심리가 이런 심리가 3일 동안 긴급한가 보네. 그렇다면 좀 더 아니, 받아도 이 사람이 되겠네. 정말. 얘가 좀 안정적인 투자가 급하네. 아니고.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네. 김현우니까 그렇지 이게 나라라고 한다면 아.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1년짜리 채권이 있고 야 10년 후에 갚을게 하는 채권이 네. 있다면 외국에서 봤을 때 자, 어떤 아시아의 모 신흥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1년짜리 채권을 내놓는 게 있고 10년짜리 채권이 있다. 신흥국이에요. 경제 규모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아. 네. 미국에 비했을 때는 굉장히 조그매요. 그러면 1년 동안 돈 빌려주는 것보다 10년 동안 빌려주는 게 리스크가 크겠죠. 훨씬 그쵸. 크겠죠. 어떤 어떤 일이 일이 벌어질지 알고. 모르니까. 모르죠. 지금 같은 어. 상황에서는 다음 달에 무슨 일 벌어지는지 모르는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높습니다. 이자를 많이 줘야 돼요. 아, 그렇겠죠. 네.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죠. 뭐 중간에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야 너 돈 빌려준 거 갚아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자만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올라가더라도 이자 꼬박꼬박 내면 은행에서 아이 좀 집값 떨어질까 봐 불안한데 다음 달에 돈 좀 다 갚으시면 안 돼요 이럴 수는 없는 것처럼 연체되면 그때는 뭐 다른 얘기지만 네. 아무리 이 나라가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중간에 이걸 돈을 내놓으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돈을 한번 빌려주면 큰맘 먹고 빌려줘야 되겠네. 네. 그러면 이자를 좀 더 많이 받아야 되겠네. 해서 네. 장기 금리는 금리가 높습니다. 장기 그렇겠네요. 채권은 통상 그렇고 네. 단기 금리는 그래 뭐 1년 정도는 믿을 수 있어 해가지고 금리가 낮은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그래서 단기 금리는 이자가 낮고 장기 금리는 이자가 높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역전됐다는 건 뭐냐면 알 것 같아요 이제는. 단기 난 금리는 모르겠는데요? 이자가 높고 어. 장기 금리는 이자가 낮은 상태. 네, 딱 거기까지 알았습니다. 네, 이게 역전됐다라는 상태예요. 아 이건 너무 당연한 건가? 여보세요. 네. 예. 이게 지금 이상하게 너무 말도 안 되게 세계 시장의 어떤 금리가 높은 상황이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떨어질 거야라는 믿음 때문에 뒤집어진 걸까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에요. 자, 그래서 아,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에요? 자, 오. 단기 금리는 높고 장기 금리가 낮은 상황이 역전됐다라는 상황에까지 이해를 하셨죠. 네. 자, 여기에서 약간 복잡한 개념이 들어가는데 채권의 금리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자, 여기까지 배운 거 살짝 접어두고 네. 아이고 채권의 금리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적으면 지워지는데. 네. 네, 네. 채권은 이자를 주는 통장이긴 한데 통장과 다른 점은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채권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금 통장은 제가 A 은행에 가가지고 연 2%짜리 예금 가입한 건 이거 사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통장 네. 되죠. 위험하죠. 그렇죠. 네. 그건 안 되는 건데 채권은 팔 수가 있어요. 자,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건 가격이 변동한다라는 네. 뜻입니다. 네. 100만 원을 넣어놓은 2%짜리 통장이 내가 친구한테 팔 때는 99만 원에 팔 수도 있고 102만 원에 팔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아. 가격이 바뀌는 채권이 네.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가격 변동 때문에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무슨 뜻이냐? 자, 100만 원을 넣고 1년에 2% 이자가 나오는 채권은 네. 그냥 2%예요, 수익률이. 네. 네. 그런데 이 채권을 100만 원이 아니라 99만 원에 샀다. 네. 그럼 3%에 정도 되죠. 되겠죠. 오, 왜냐하면 그러네요. 99만 원에 샀는데 1년 후에 되면 원금 100만 원을 주고 하고? 여기에 만 원이 생기고 그다음에 네. 이자로 2만 원을 얹어주니까 네. 나는 99만 원 넣고 3%의 이자를 받아가는 거니까 수익률은 거의 대략 3%가 된다는 거죠. 오, 그러네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의 수익률은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은 100만 원짜리 채권을 102만 원에 샀어요. 네. 2% 이자 준대요. 네. 102만 원에 사가지고 들고 있는데 1년 후에 가니까 똑같아. 100만 원 줘. 네. 2만 원 손해보고 이자 2만 원 받았어요. 그럼 네. 똑같죠? 네. 그럼 수익률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오. 자, 채권 가격이 이렇게 변동하는 이유는 뭐냐? 100만 원짜리 채권이 시중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작년처럼 금리가 바닥일 때 네. 은행에서 2%짜리 채권을 하여튼 채권을 2%짜리를 갖고 있었다 쳐요. 그럴 때는 2%짜리 채권이 100만 원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은이고 연준이고 기준금리를 막 올리겠대요. 네. 이제 시중에서 2%짜리 채권은 흔해지고 3%짜리, 4%짜리 채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자, 4%짜리 채권이 나왔다. 네. 그러면 저는 돈이 필요할 때 이 100만 원짜리 채권을 야, 이자 2% 주니까 이거 좀 사 했을 때 100만 원 받고 팔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안 사죠. 아무도 안 사죠. 헐값에 팔아야 돼요. 네. 그러면 결국은 한 98만 원에 팔아야 야, 시중에서 가면은 그거 이자 4% 주는데 똔똔이야. 똔똔이야. 네. 너도 98만 원에 팔어. 그렇게밖에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이 채권의 수익률은 올라가는 겁니다. 이 채권을 봤을 때. 네. 네. 왜냐하면 98만 원이 됐으니까 98만 원에 살 수 있는 채권에서 4% 이자가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수익률이 올라가서 시세에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뜻은 채권의 수익률이 오른다는 뜻과 동일한 의미거든요. 네. 채권의 금리가 올랐다,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네.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이 오른다. 여기까지 네. 이해되고 아까 걸 까먹었어요. 금리가 오른다. 자, 장기 금리는 원래 높아야 되는데 네. 장기 금리가 떨어졌어요. 네.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됐다? 또 올랐다. 자,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길게 빌려주는 채권의 가격이 막 오르고 있다. 네. 왜 그러냐? 음. 미국이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빌려주는 채권의 가격이 금리가 1%였는데 막 3%까지 0%까지 떨어진다는 건 그 장기채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왜? 당장 코앞이 불안해서 어. 야 다음 달 모르겠고 다다음 달 모르겠으니까 안전한 거에 돈 묻어놓자. 언제까지? 이 겨울이 지나갈 때까지. 근데 네. 겨울 언제 지나가? 몰라. 내년도 불투명해. 야 그러면 10년짜리 채권이나 그냥 가지고 있자. 네. 금을 봤더니 금값도 요즘엔 마땅치 요즘 않아. 금값도 이상하더라고요. 예, 금값 네. 이상. 금값이죠. 네. 차라리 미국에서 발행한 안전한 세계에서 제일 탄탄한 나라가 발행한 10년짜리 채권을 들고 있으면 그렇지, 네. 그거는 이자라도 따박따박 주고 10년 후에 망할 리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10년짜리 채권을 찾는 수요가 막 많아져요. 100만 원짜리가 100만 2천 원, 100만 3천 원, 100만 5천 원, 101만 원. 네. 2%짜리 주는 게 101만 원까지 가면 1%가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금리가 낮아지는 거죠. 네. 장기채의 금리는 이렇게 해서 낮아지는 거고 반면에 단기채는 야 내년 일을 뭐 어떻게 모르는데 왜? 보니까 지금 시중금리 계속 올라가. 지금은 3%짜리 채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달 가니까 아닐 수도 있어. 4%짜리가 나오네? 그럼 이걸 막 팔아요. 시장에서. 그럼 얘는 떨어지겠죠, 가격이. 네네.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시장이 불안하고 경기가 불안하면 단기간에 발행하는 채권들은 다 던지고 안전한 곳으로 몰려가고 그렇죠. 오. 결국은 시장이 불안하니까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장기채로 몰려간다. 그래서 장기 금리는 낮아지고 네. 단기 금리는 커지고 이게 역전되면 그게 결국은 시장이 미래가 불투명하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큰일 났다. 거네요? 이게 침체에 빠져든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심리가 침체로 들어선다. 이게 지표라는 거예요. 네. 이해했어요? 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이게 뭐였더라 해가지고 다시 공부할 필요도 없는 게 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게 침체의 신호야. 그때 이해했어. 역전됐네? 그럼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네. 이제 불안해하고 결론으로 있네. 가네요. 네. 그때 이해했어. 그러니까 지금 다시 내가 복귀할 필요는 없고 이해하면 이제 좋지만. 이 지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만 아는 거고 그렇죠. 지금도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결국엔 심리라는 거죠. 심리예요. 심리의 네. 결과가 여기 반영이 되어 있더라. 네. 그런데 나는 사실은 불안해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 하나를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나 보네라는 것만 결론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침체로 갈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장이 안 좋아질 거야. 네. 네. 자,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그러면 시장이 할 수 있는 거,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자꾸 장기채를 사고 단기채는 팔아요. 그럼 단기 금리가 올라가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는 거죠. 네. 그러면은 시중 금리가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금리가 떨어져, 정상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서 경기가 침체가 오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바람에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지금은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야 침체고 뭐고 몰라, 물가 잡아야 몰라. 돼. 몰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야 이거는 그냥 침체로 간다. 예. 이 경기 큰일 났다. 라고 해서 닥터둠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네요. 숫자만 보고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 나는 판단한다.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침체로 가고 큰일 났다. 꼬꾸라지느냐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금리를 낮춰주고 돈도 풀어주고 이런 불안함을 해소시켜 주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침체로 갑니다. 네. 근데 이건 연준도 기정사실화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성장률을 저는 오탄한 줄 알았어요. 아침에 이걸 봤을 때 뭐야 이거 신문기사가 잘못 나왔나? 성장률을 1.7%로 전망을 했거든요. 6월에 불과 석 달, 넉 달 전에. 근데 성장률을 0.2%로 낮췄어요. 1.1을 잘못 쓴가 했죠. 그러니까 네, 1.1을 네. 잘못 썼나 했어요. 1.5%포인트를 낮춘다고? 이 말인 즉슨 야 미국 올해는 성장 포기한다. 이대로 간다.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어제 주시장 폭락했죠.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10월 11일 이제 2번 남았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따라가야죠. 이창용 총재다. 잠은 다 잤어요, 그죠? 네, 잠은 낮았어요. 일단은 이 기존에 말씀해 놓으신 것도 2번 남았는데 0.25, 0.25 올리겠다. 네, 특별한 일이 없나? 근데 특별해.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 시장도 불안불안한 거죠. 우리 항상 오늘.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 이창용 총재도 말씀하실 때는 다음 달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진 않을 거야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였는데 이게 계속 달라지니까 이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는 정말 안개도 이런 안개가 없다. 뭐 보통 우리가 안개에 꼈다 그러면 한 3m 앞은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앞뒤 구분도 안 되는 좌우 앞뒤도 구분 안 되는 상황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일수록 금융시장이 제일 불안하고 이럴 때일수록 그냥 안전한 쪽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확실하게 방향이 보이면 보니까 내가 차선을 2차선으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수직으로 가고 있었네. 요것만 방향을 바로잡는 그 시기가 아마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려면 아직 멀었다. 지금 너무 캄캄하고 언제 이 안개가 거칠지 모른다는 거에 대한 그렇죠. 반영이 아까 말씀하신 채권에 이 금리가 역전된 걸 네. 말씀하신 네. 것 같기도 하고 1.7% 성장률 0.2로 수정한 이게 말하자면 특별한 일인 거잖아요. 특별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네. 지금 우린 그런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네. 좀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거 특별하고 오히려 이번 일이 지나가고 나면 또 경제학 교과서가 많이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지금 늘 한 불과 1년 정도에서 계속 나온 얘기가 교과서에서는 이랬는데 네. 지금 상황은 다르다거든요. 그럼 결국은 예전 교과서는 이제 맞지 않구나. 그쵸. 원리나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적용이 안 되는 변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들도 많이 나오게 될 거고 네. 교과서도 바뀌게 될 거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놀래지는 마시죠. 음. 네. 안 보일 때는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보고 놀래는 경우 많잖아요. 맞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너무 놀래지 마시고 혹시나 한국은행에서 0.5%포인트를 인상하더라도 네.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제가 아까 그 유럽의 중앙은행이 1% 올렸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1% 그냥 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금리가 20%까지 가는 상황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벌어질 수 있겠구나. 네. 약간 과거에, 네. 각오를 하고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네.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다음에 네. 김 소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래도 정말 이런 경제학을 몰랐을 때 채권이라고 하는 글자가 참 예뻤어요. 채라는 글자 예쁘지 않아요? 채색하고 이렇게 뭐. 썼을 때? 체리를 좋아한 적 있었어요. 그런 건 아닌데 채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채라는 글자 예쁘지 않나요? 네. 네, 채소도 그렇고 야채도 네. 그렇고 그래서 채권이라고 전고기. 보면은 고기 그렇죠. 그 채소라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네. 글자를 보면 진짜로 예전에는 항상 좀 맑은 느낌이 나고 좋아했었는데 네. 사실 그 개념이 뭔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좀 불충분하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연장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괜찮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우리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